이보시오 할아버지. 역은 사유지니까 어서 나가시오 빨리. 간부가 박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대표님, 설마 정말 대표님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충격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정상무의 떨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춘식이구나. 많이 컸네. 현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김 과장과 젊은 직원들은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그 아저씨가 누구인지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상무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이 남자. 과연 이 허름한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놀라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님께 축복과 건강,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한 미숫가루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10년 넘게 타고 다니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빨아입은 낡은 작업복과 정갈하게 손질한 흰머리. 가난하지만 단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오른손에 떨림증과 다리 절뚝거림이 생겨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비 월 7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중 50만 원은 매달 치료비와 한약, 약제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박민수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쌀, 기본 반찬거리, 전기세, 수도세.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생전에 키우던 강아지, 보기가 반복적으로 토를 해서 동물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보기는 박민수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박민수는 천천히 이 가게 저 가게를 둘러보며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보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뭔가 팔 수 있는 것이 있나 둘러보았지만 팔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아주머니가 박민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씨, 또 구경만 하러 왔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와서 만져대요? 손님들 오면 어떻게 팔아요? 정말 민폐예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혹시 보기 병원비 때문에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꼭 갚을게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참나. 강아지 병원비까지 빌리러 다녀요? 진짜 어이없네. 옆에서 듣고 있던 채소가게 60대 아저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개를 왜 키워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박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죽은 아들이 키우던 강아지라. 됐어. 사정 설명은 됐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채소가게 아저씨가 생색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요. 그런데 정말 한 달 안에 갚는 거예요. 이자는 10,000원이에요. 박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박민수는 빌린 5만 원으로 보기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걸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개 키울 형편은 아니잖아. 혼자 사니까 개라도 키워야 외롭지 않겠지. 그날 저녁 박민수는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작은 라디오를 켜고 보기와 함께 들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대기업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이끄는 대한테크놀로지가 올해 3분기에도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30년 전 개발한 혁신 기술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의 눈가에 복잡하고 아픈 감정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오른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놓았습니다. 보기가 다가와서 박민수의 다리에 기댔습니다. 보가,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박민수는 조용히 라디오를 끄고 보기를 쓰다듬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전 조용하기만 했던 시골 마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SUV들이 5대나 줄지어 마을 입구로 들어오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미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건설 예정지 2024년 착공 예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의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 대한테크놀로지의 신규 공장 부지 실사를 위한 팀이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김 과장이 최신형 패드를 들고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가 회장님께서 직접 점 찍으신 신규 공장 건설 예정지입니다. 면적 30만 평, 교통 접근성과 물류 여건 모두 최적이죠. 집안 조사 결과도 우수하고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어서 숙련 인력 수급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전문 측량 장비를 설치하고 GPS로 정확한 좌표를 측정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민수가 현수막을 보며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작업에 집중하던 중 박민수를 발견하고는 즉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유지니까 나가세요. 박민수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현수막 보고 궁금해서요. 궁금하시면 멀리서 보셔야죠. 이거 무단 침입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골 아저씨들은 왜 이리 호기심이 많아? 경계 표시도 해놨는데 왜 자꾸 들이대? 바로 그때 멀리서 고급 승용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이 빠른 속도로 현장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것은 고급 코트를 입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춘식 상무였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정말 답답하네. 정춘식이 김 과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으로 오다가 박민수를 봤습니다. 왠지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춘식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박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춘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박민수 대표님. 정춘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표님이세요? 오랜만입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김 과장과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김 과장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민수가 30년 전 대리였던 정춘식을 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춘식이구나. 지금은 직급이 뭐야? 정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상무입니다. 상무라. 일을 잘하더니 역시나 최 회장이 크게 쓰는군. 대표님, 이렇게 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락이 닿지 않아서. 김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정춘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저분이 누구시죠? 정춘식이 김 과장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이분이 우리 회사 미래테크놀로지의 창업주셔. 어따 대고 막말이야. 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업주는 최 회장님인데 난데없이 허름하고 가난한 시골 노인이 창업주라니요. 김 과장은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고급 패딩 안으로 마치 한여름처럼 땀이 쏟아졌습니다. 엉덩이 부분과 바지 뒷부분이 순식간에 젖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거의 땅에 닿을 듯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봤다면 생명의 은인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날 밤 박민수의 단칸방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30년간 숨겨둔 자신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들과 각종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신문 기사의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1993년 5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한국산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기술자 박민수 이사의 꿈과 비전. 사진 속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젊은 박민수가 있었습니다. 정정당당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양복 차림. 그 시절 그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30세의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박민수가 30년 전 기사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수석 졸업한 박민수 이사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독일 지멘스에서 3년간 최첨단 산업 기술을 익혀와 국내 제조업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개발한 신소재 가공 기술은 이미 업계의 표준이 되었으며 국제 특허 출원도 완료된 상태다. 그때는 정말 황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박민수는 업계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았고 지금의 최 회장인 대학 동기 최진우와 함께 작은 기술회사 미래테크놀로지를 차려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꺼내보았습니다. 1994년 2월 조선일보 벤처 신화의 주역들 박 이사와 최 대리의 환상적 파트너십. 기사에는 두 젊은이의 의기투합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기술 개발을, 최진우는 경영과 마케팅을 맡아 완벽한 분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수주가 늘어날수록 최진우의 눈빛과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박민수의 주도권을 인정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지분과 권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95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박민수가 독일로 한 달간 출장을 떠난 사이 최진우가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진우는 먼저 회사의 핵심 이사진 3명과 중간 간부 5명을 거액의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각각 1억 원씩 현금을 주고 추가로 회사가 성공하면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가 출장 중인 동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박민수 이사는 독일에 있었지만 문서상으로는 참석하였고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는 사인도 위조했습니다. 명분은 횡령이었습니다. 박민수 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혐의를 씌우고
동시에 최진우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특허청에 제출된 모든 기술 특허의 발명자를 박민수에서 최진우로 변경하는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박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까지 완벽하게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기에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배신과 충격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으로 박민수 자신도 극심한 스트레스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과 병실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그 사이 최진우는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시키고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박민수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남편이 의식불명인 사이에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2년 후 겨우 호전이 된 박민수는 오른손 떨림증과 왼쪽 다리 절뚝거림이라는 평생 안고 가야 할 후유증과 함께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5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회사를 되찾기 위해 최 회장을 만나러 갔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말과 협박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도 모든 게 내 것이 되었고 괜히 소동 부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아들 생각해서라도. 최진우가 협박했습니다. 박민수는 최진우가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그 후 박민수는 몸이 불편한 상태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21세가 된 아들 민석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박민수는 정말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민수가 당시의 계약서와 특허 문서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미안하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최진우, 이 나쁜 자식. 우리가 함께 꿈꿨던 회사를 그렇게 가로채? 사흘 후 금요일 오후 현장에는 더욱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최고급 벤틀리 뮬잔에서 내린 것은 명품 골프복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대한테크놀로지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골프를 치고 오는 길에 새로운 공장 부지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자신감과 오만함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간부들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극진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이런 시골까지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골프장이 가까워서 서울 올라가다 들렀어. 최 회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던 중 저 멀리서 한 아저씨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마을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춘식이 그 사람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정상무가 저렇게 허리를 굽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민수 대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30년 전에 회장님과 함께 회사를 만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최 회장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 박민수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제거해버린 상대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쾌감을 주었습니다. 최 회장이 느긋한 걸음으로 박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급 골프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거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호, 이게 누구야? 박민수 아니야? 박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 회장이군. 그래, 맞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회장이지. 넌 뭐야? 왜 이러고 찌질하게 살아? 주변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와, 정말 세월이 무섭네. 그때 그렇게 잘났던 기술자님이 이 꼴이야? 여기서 얼쩡거리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최 회장이 박민수의 낡은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네? 와, 정말 처참하다. 거지 같아. 30년 전 그 자존심 높던 박 회장님이 이렇게 됐다니. 인생 정말 아이러니하네. 최 회장이 명품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꺼내 박민수 앞에 던져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옷이나 좀 사 입어. 보기 민망하다, 정말. 동정심에서 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지. 박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줍지는 않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더욱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네? 그 자존심으로 뭐 할 건데? 밥 먹여줘? 집세 내줘? 최 회장은 박민수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기술도 결국 다 내 것이 됐잖아. 특허권도 회사도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세상은 실력이 아니라 요령이야. 순진한 놈들은 너처럼 되는 거지.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못됐구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최 회장이 박장대소하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진실? 하하하. 진실이라고? 증거가 어디 있는데? 30년이나 지났는데?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야. 너한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도 끝났어. 나는 지금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이고 너는 그냥 늙은 기초수급자 쩔뚝이는 거지일 뿐이야. 최 회장이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들아, 잘 봐도. 이게 바로 현실이야. 준비 안 된 놈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최 회장의 흥분한 모습을 처음 본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민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벤틀리로 향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 시간 낭비했어. 고급 승용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벤틀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상무는 200만 원을 들어 박민수에게 줬습니다. 대표님, 이거요. 박민수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동네 사람에게 5만 원은 빌려도 그 더러운 200만 원은 받지 않아. 가서 최 회장 돌려줘. 죄송합니다. 정상무는 자신의 손을 민망해하며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중 KBS 9시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존경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산 증인이라 불리는 대한테크놀로지 최진우 회장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창업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최 회장이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3년간 최첨단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모든 기술을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박민수의 눈가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 기술은 자신이 독일에서 배워와 3년간 밤낮으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며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한 자신의 혼과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더욱 당당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인 신소재 기술은 100% 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 머리와 손으로 이뤄낸 성과죠. 저는 그 누구와도 기술을 공유하거나 협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독창적인 발명품입니다. 앵커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기술이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보적 기술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대기업들도 저희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하죠. 현재는 특허만 200개가 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박민수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기업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을 개발하세요. 박민수가 참을 수 없어 텔레비전을 끄고 서랍으로 갔습니다. 30년간 감춰두었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신문 기사들, 특허 출원 원본, 당시의 계약서, 기술 개발 일지, 심지어 독일에서 가져온 원본 자료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자료들을 훑어보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30년이면 충분히 참았어. 그는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도 한국일보에서 산업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후배 김 기자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없는 국번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박민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국일보에 연락을 했고 김 기자는 한국일보 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김 국장 좀 바꿔주세요. 누구신데 그러시죠? 국장님은 개인 전화는 안 받으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테크놀로지의 박민수라고 잠시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국장실 비서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세상에.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서. 긴 얘기야, 김 기자. 부탁이 하나 있는데. 기사거리가 있어. 이리로 올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그럼요, 선배님. 바로 갈게요. 이튿날 토요일 오후 김 기자가 박민수의 허름한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문을 연 박민수의 모습을 본 김 기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한때 업계 최고의 기술자였던 선배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낡은 단칸방, 간소한 가구들, 그럼에도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 박민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김 기자. 차라도 한잔하자. 원두커피는 없고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선배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김 기자가 작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박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김 기자 앞에 차례대로 펼쳐놓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소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직접 보게. 김 기자가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993년 한국경제신문에는 분명히 박민수 이사의 혁신 기술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특허 출원서 완전히 선배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 계약서에도 기술개발 총책임자 박민수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당시 회사 등기부등본도 선배님이 기술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요. 김 기자의 표정이 점점 충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 저는 이게 박 선배의 기술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최 선배가 하도 잘 나가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선배님,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에요. 아니, 이건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라 최 회장을 이 바닥에서 완전히 아웃시킬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선배님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나도 안다. 그때는 최 회장이 내 아들을 두고 협박했지만 이젠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 김 기자가 노트에 메모를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30년 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어. 독일 출장을 간 사이에 최진우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일이었지.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 지분을 늘려달라고 했었어. 기술은 내가 개발해도 사업은 자기가 키운다면서 말이야. 김 기자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거절했나요? 당연히 거절했지. 기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최진우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이상해졌나요? 회사 돈을 함부로 쓰기 시작했어.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부터 이사들과 중간 간부들을 매수하기 시작한 거였어. 김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매수를 했다고요? 응. 각각 1억 원씩 현금을 주면서 회사가 성공하면 지분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리고 내가 출장 간 사이에 가짜 이사회를 열어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이사직에서 해임시킨 거야. 동시에 최진우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게 다가 아니야. 특허청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 모든 기술 특허의 발명자를 내 이름에서 최진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김 기자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뭘. 특허청장도 매수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왜 그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박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게 바로 그때였어. 그리고 나도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2년간 의식불명 상태였거든. 김 기자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2년간 의식불명이었다고요? 그 사이에 아내는 혼자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내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박민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기자는 분노하여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배님, 이 증거들로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최 회장 측에서
강력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관없다. 진실이 중요해. 그리고 선배님께도 정말 많은 시련이 따를 것 같아요. 각오는 되어 있으시죠? 박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최 회장은 추락해도 나는 내려갈 곳이 없어. 김 기자가 일어서며 선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박민수에게 한국일보 국장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폭탄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형 헤드라인, 30년간 숨겨진 진실. 대기업 핵심 기술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부제목, 잊혀진 창업자 박민수, 침묵을 깨고 진실 폭로 나서. 기사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사진은 실지 않고 1993년 발표된 기사 내용과 박민수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전 박민수 씨가 개발한 혁신 기술이 당시 공동 창업자였던 최진우 회장에게 부당하게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 씨는 당시 언론 보도와 특허 출원서에는 모두 본인이 핵심 기술 개발자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최 회장이 모든 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씨는 최 회장이 자신의 독일 출장 중에 이사진을 매수하여 가짜 이사회를 열고 특허권과 회사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가로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기사는 인터넷에 업로드되자마자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박민수 최진우, 2위 대한테크놀로지 진실, 3위 기술절도 사건.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 동호123은 헐, 이게 진짜면 완전 대박 사건인데 30년간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 라고 썼습니다. 네티즌 저스티스가 분노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30년간 숨어 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네티즌 트러스트는 근데 증거가 있나? 30년 전 일인데 라고 썼습니다. 박민수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대한테크놀로지 본사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회의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 홍보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온라인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도 모두 저희 관련이고요. 주가도 벌써 8% 하락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빠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 계속 문의 전화를 하고 있고 회사 전체 전화도 마비입니다. 최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해명할 건 뭐가 있고 그 인간이 말한 것을 누가 증명해? 그 늙은이가 정신이 온전한지부터 의심된다고 기사를 내. 그럼 바로 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아냐.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해. 일은 속전속결로 해결한다. 무조건 직진이지. 최 회장은 박민수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고 흥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박민수라는 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분의 정신이 온전한지가 의심스러워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일보 김 국장이 기자 자격으로 직접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박민수 씨가 당시 특허 출원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최 회장이 김 국장을 보며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경고합니다.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30년 전 당시 언론 보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 신문에서 박민수 이사의 기술이라고 보도했는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시 언론의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니까요. KBS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30년간 박민수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최 회장이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왜 연락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도 제가 대답해야 하나요? 기자회견은 최 회장의 생각과 달리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질문만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온라인에는 더욱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명이 아니야. 더 의심스러워졌네. 30년간 박민수 씨 안부도 안 물어봤다는 거잖아. 친구라면서 이게 뭐야? 양심도 없나? 대한테크놀로지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민수의 폭로가 연일 전국적인 화제가 되자 대한테크놀로지 주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실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박민수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김 기자가 빌려준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그래도 옛날의 품격이 되살아났습니다. 선배님, 준비되셨어요? 박민수가 대한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박민수다. 저분이야. 저 사람이야. 어디? 로비에서 기다리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민수 씨, 오늘 주주총회 때문에 오신 건가요?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요? 최 회장님과 직접 대면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박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함께 올라가시죠. 33층 대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100여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박민수를 주목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 회장은 박민수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욱 거만하고 오만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주주총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기된 기술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입니다. 박민수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30년 전 자료들이 선명하게 투영되었습니다. 이것은 1993년 10월 15일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출원서 원본입니다. 출원자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또렷하게 출원자 박민수라고 적힌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994년 2월 당시 미래테크놀로지 설립 계약서입니다. 기술 개발 총책임자로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기술개발 총책임자 박민수. 그리고 이것은 1994년 5월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혁신 기술자 박민수 이사, 신소재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한 주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최 회장이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30년 전 서류들을 지금 와서 들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서류들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그건 단순한 업무 분담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우 회장, 1995년 11월 15일, 당신이 뭘 한지 기억합니까? 나 참,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왜 물어요? 자료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충격적인 자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수한 이사진들의 통장 사본입니다. 1995년 10월 각각 1억 원씩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돈으로 나갔죠.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당신은 당신이 뭘 한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날은 저를 자른 날입니다. 이것은 가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제가 참석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출장 기록과 대조해 보면 박민수가 출장 관련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호텔 숙박 기록과 항공편 티켓입니다. 최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다른 주주가 최 회장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 모든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최 회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조작한 거지요. 그리고 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3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박민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 회장, 당신이 법적으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2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다 빼앗아갔으면서 단 한 번도 면회조차 오지 않았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가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도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최 회장이 여전히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소설을 쓰고 있어.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의 일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다음 날부터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KBS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엄숙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어제 열린 대한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서 30년간 숨겨졌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저녁 뉴스에서도 심층 보도했습니다. 기업 창업 과정에서 벌어진 배신 의혹. 하지만 시효 완성으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국민적 분노로 가득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30년간 대기업 회장 행세를 했다니 정말 역겹다. 박민수만 불쌍해.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움직였지만 예상대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사건으로 사문서 위조나 배임 등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한테크놀로지의 전직 경리부장이 검찰에 폭탄 같은 내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최 회장이 30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 세탁, 탈세, 그리고 정치권 로비 자금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기에 검찰은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효가 지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범죄들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0년 전 일은 시효가 지났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부당이익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대한테크놀로지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첫째 날 30% 하락, 둘째 날 추가 30% 하락, 셋째 날 또다시 30% 하락, 3일 만에 주가가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긴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30년 전 사건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지만 박민수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김 기자가 모든 변호사 비용을 대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가 박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은 다릅니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의 시효는 20년인데 계속된 피해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어요. 특히 최 회장이 30년간 박민수님의 기술로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30년 전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이 하나둘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전 선임연구원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신소재 가공 기술은 100% 박민수 이사님이 개발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당시 최 회장님은 기술 개발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고 주로 영업과 마케팅만 담당하셨어요. 이철호 전 연구원도 증언했습니다. 모든 기술 회의를 박민수 이사님이 주도했습니다. 기술적 결정도 모두 박민수 이사님이 내리셨어요. 최 회장은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회의 중에도 대부분 조용히 계시기만 했어요. 박정민 전 연구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995년 가을 박민수 이사님이 독일 출장을 가신 후에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이사님들이 최 회장님 편을 들기 시작했고 박민수 이사님에 대한 뒷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1억 원이 오간 기록과 특허청의 조작 증거들, 그리고 개발자가 바뀐 시기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독일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조사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금세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6개월간 신중하게 심리했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물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최진우가 1995년 원고 박민수의 기술을 부당하게 가로채고 이로 인해 30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익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총 150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앞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에 원천 기술 개발자 박민수라는 표기를 의무화한다. 법정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민사적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판결 후 법원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먼저 최 회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최 회장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회장이 여전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 결정인이 따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이 회사를 키워온 장본인이라고 자부합니다. MBC 기자가 더 물었습니다. 그럼 박민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회장이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전부죠. KBS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 회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건가요?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현장의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도 없냐? 30년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거야? 하지만 최 회장은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민수가 나왔습니다. 박민수가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소중한 아들도. 하지만 진실만큼은 끝내 지켜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판결로 받게 될 배상금으로 젊은 기술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직한 기술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인가요? 박민수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원망스러웠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용서는 그분이 진정으로 뉘우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김 국장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세요.
박민수가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정의가 승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준 한국일보 김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에 김 국장을 향해 시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진우 회장이 30년간 조성한 비자금은 총 1,500억 원에 달하며 탈세액만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고 회장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대한테크놀로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주들과 국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외국계 기업의 헐값에 인수되었고 30년간 쌓아 올린 최 회장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기술력에 대한 로열티는 계속해서 박민수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박민수가 살던 작은 마을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마을의 박민수 선생님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박민수의 사진과 관련 신문 기사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박민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을의 명예이장님이 되어주세요.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을에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장터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빌려가신 5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는 안 받을게요. 무리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자까지 다 드릴게요.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요. 3주 후 박민수는 약속대로 기술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정직한 기술자 재단이었습니다. 전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재단에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새로 마련한 깨끗하고 따뜻한 집에서 보기와 함께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선생의 30년 침묵과 용기가 주는 교훈.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박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민서가. 이제 아빠가 떳떳해졌어. 30년 만에 드디어 떳떳해졌단다. 보기가 다가와서 박민수의 다리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박민수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안해졌어. 진실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로부터 1년 후 정직한 기술자 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기술자 보호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젊은 기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재단을 찾았고 박민수는 그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2024년 말 박민수는 올해의 정의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실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해도 결국 스며들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한편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가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7호 감방의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최 회장의 면회를 갔습니다. 최 회장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박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진우야.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최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한테 질투했나 봐. 긴 시간 정말 미안했다. 박민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남은 시간이라도 정직하게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그 후 박민수는 다시는 최 회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보기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보가,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졌구나.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박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켜낸 한 사람의 신념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민수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행복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